안녕하세요. 주식심화론 권미란입니다. 요즘 떠오르는 중요한 미래 능력 가운데 하나가 바로 문해력이라고 합니다. 모든 지식과 공부를 좌우하는 게 바로 읽어내는 능력, 이 문해력, 읽어내고 해석하는 그러한 능력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요즘은 스마트폰을 어릴 때부터 사용하는 사람들이 늘게 되면서 이렇게 긴 글을 잘 읽어내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 드물다고 합니다. 미국 청소년들 사이에서도 TLDR이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too long, 너무 길어서 didn't read, 읽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뭐든 좀 요약해서 보는 게 익숙해져서 5줄 이상 읽어내는 걸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다고 하고요. 또 따라서 문해력이 미래 핵심 역량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건데요. 우리나라 학생들의 문해력 지수가 OECD 국가 가운데서 하위권을 기록하고 있고 매년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합니다. 많은 정보들 속에서 세상의 변화를 정확하게 짚어내고 또 질문을 던지고 자신을 더 당당하게 표현해내는 그러한 방법을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아이들 3, 4살 때 이 문해력을 키워주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책을 읽는 습관, 긴 글을 읽어내고 내 생각을 잘 다듬어서 쓰거나 말하는 능력, 이런 것들이 앞으로 공부와 투자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라고 합니다. 자, 오늘 금요일장 또 조정인데요. 아시아 주식시장과 함께 동반한 하락입니다. 오늘은 어떤 주제가 기다리고 있을지 화면 보시죠. 빨라진 긴축식의 보험주 대안이 될까? 오늘 보험주에 대해서 신한금융투자 임희연 연구원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올해 들어서니까 더 이 긴축이라는 얘기가 더 피부에 와닿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긴축, 금리 인상의 수혜주로 꼽히는 보험주를 한번 오늘 점검해 보고자 하는데요. 우선 긍정적인 재료라고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요율 인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은 많은데요. 올해 들어서 실손보험의 요율이 인상되도록 결정이 됐습니다. 구체적인 내용들 알아볼까요? 네, 실손보험료를 결정을 하는 주요 지표인 실손보험 요율이 이제 인상이 되었습니다. 업종 평균으로는 한 14.2%의 인상이 지금 결정이 되었고, 이 부분은 올해 갱신되는 물량들에 대해서 적용이 될 예정입니다. 이 실손보험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제 세대로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가입 시기에 따라서 1세대, 2세대, 그리고 3세대로 나뉘어지고 있는데, 주로 이제 1, 2세대 같은 경우에는 2017년 이전에 가입하신 분들이 해당이 되는 계약이고요. 그리고 3세대 같은 경우에는 그 이후의 계약자들 분이 이제 반영이 된다고 보시면 되시겠는데, 1, 2세대 같은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약 16%의 보험료 인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3세대 실손보험의 경우에는 8.9%의 인상이 반영이 되게 되고요. 그러니까 아마 올해 이제 보험료 인상분이 반영이 되게 되면은 이게 갱신 주기에 따라서 달라지기는 하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한 이제 3년 내지는 5년 정도의 갱신 주기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마 거의 한 50% 정도의 보험료 인상을 경험을 하시게 되실 것이고, 그리고 이제 3세대 같은 경우에는 주로 1년에 한 번씩 갱신이 되는 물량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한 9% 정도의 보험료 인상이 이루어진다 정도로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알게 됐어요. 이렇게 1세대, 2세대, 3세대 보험이 있다는 걸 네. 새로 알게 된 것 같은데요. 말씀하셨듯이 50% 오른 보험도 있을 거고요. 또 그 이상 오른 보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기사들을 보면 80%까지 네. 또 실손보험료가 올랐다. 는 그 통지를 받고 또 많은 그 소비자들이 좀 불만을 갖고 있다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쨌든 보험주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재료인 건 분명하겠죠. 네, 아무래도 보험사의 매출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보험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보험료가 인상되는 부분은 무조건 손해보험사한테 호재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보험료 인상률이 그러면은 어느 정도씩 나오는 게 좀 이제 가장 합리적인 선이냐에 대한 이제 그런 질문도 많이 받고는 있습니다. 실손보험 같은 경우에는 보통 손해율이 지금 한 130% 정도 되고 있거든요. 업계 네네. 평균적으로. 손해율이 130%라는 건 어떤 뜻일까요? 이거는요. 그 받은 보험료 대비해서 지급한 보험금의 비율이 130%라는 거고요. 쉽게 말해서 이제 100의 보험료를 받았다고 치면은
보험금은 130을 지급을 했기 때문에 적자죠. 30 정도의 적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단순하게 보면은 이 적자만큼을 보험료 인상으로 메꾸면 되는 건데, 문제는 이렇게 일시에 보험료 인상을 막 30%씩 하면은 너무 이게 그 가계 그 부채 부담도 많이 되고, 사실 국민 정서에 맞지 않은 부분도 있고, 특히 이제 실손보험 같은 경우에는 의무보험은 아니지만 전 국민 중에서 약 3,800만 명이 가입한 거의 국민보험으로 지금 불리우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금융당국과 손해보험사들 모두 다 좀 이제 조심스러워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이번에 이런 손해율이 있기 때문에 아마 가능했을 겁니다. 과거보다는 좀 공격적인 요율 인상을 했는데 이에 따른 영향력은 어떨까요? 이 부분은 결국에는 그러면 보험료를 그만큼 인상했으니까 보험금이 늘어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서는 이익이 개선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손해율도 개선이 되어야 하고요. 네. 하지만 잘 아시겠지만 보험금 청구는 항상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가입자들 입장에서는 보험을 가입하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위험에 대한 노출도가 높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험금에 대한 청구가 더 늘어나는 거죠. 다시 이걸 조금 쉽게 말씀드리면은, 예를 들어서 암보험에 가입하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하면은, 이 가입자가 가입을 하자마자 바로 암에 걸릴 확률보다는 시간이 지나서 이게 발병할 확률이 훨씬 더 높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보험금은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그동안에 누적되어 있는 계약들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상승을 한다라는 그런 가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결국에 이번에 보험료를 인상한 것이 전체 위험보험료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지를 살펴보고, 평균적으로 보험금이 요즘 얼마나 상승하고 있는지를 같이 보셔야 되실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평균적으로 제가 지금 보험금 증가가 5% 정도에 그친다고 가정을 해도 이번에 보험료를 인상한 부분이 실질적으로 이익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결론을 내리고는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사실 지금 보험료하고 보험금하고 같은 규모에 있어서 이 상승 속도가 좀 이제 차이가 나면은 여기에서 괴리가 생기는 그런 구조가 가능하겠지만, 문제는 보험금이 더 크죠. 예. 보험금이 더 크기 때문에. 그러면은 보험료는 네. 소비자들이 내는 게 보험료고요. 네. 예. 보험금은 청구를 하는 거죠. 하는 게 보험금이고요. 네. 예. 정말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보험료가 지금 100이고 보험금이 130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네네네. 보험료가 지금 10%가 인상이 된다고 가정을 해서 예. 110이 되고 보험금이 그대로 유지가 되어 있으면은 그러면 손해율은 개선이 되겠죠. 하지만 동등하게 보험료가 10%가 증가하고 보험금이 10%가 증가한다고 치면은 보험금이 늘어나는 액수가 훨씬 크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규모가 크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손해율은 악화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기 때문에 네. 실질적으로는 보험금의 증가를 상쇄할 수 있을 만큼의 보험료 인상이 필요하고, 지금은 그 정도까지는 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는데 기존에는 그런 보험금 청구에 좀 맹점이 있었던 부분들도 손질하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최근에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겠지만은 도수 치료에 대해서도 여러 얘기들이 많았었고요. 그리고 금융 당국에 따르면 이런 비급여의 지급 기준을 손질하는 정비 작업에 들어갔고, 교정 목적의 백내장 수술은 앞으로 보험금을 주지 않겠다. 이런 기준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기대할 만한 모멘텀 여기에서 있을까요? 네, 물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동안에 이제 손해보험 업종의 가장 컸었던 리스크 요인을 살펴보면은, 예. 이 실손 보험에서 발생하고 있는 모럴 해저드성 청구가 그렇죠.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가장 큰 게 뭐가 있을까요, 연구원님? 가장 큰 게 이제 도수 치료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백내장 시술을 하면서 사실 이제 백내장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도 흔한 거잖아요. 근데 이것만 시술을 하는 거는 사실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만, 문제는 일부 병원에서는 이 수술을 할 때 그 시력 교정 목적의 렌즈를 같이 삽입을 하면서 수술 비용과 그 수술 관련 그 재료비 등을 이제 뻥튀기 하는 그런 케이스가 계속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 도수 치료나 백내장이나 둘 다 모럴 해저드성 청구가 크게 일어나는 것은 맞지만, 여기에서 굳이 차이를 찾자면은
도수 치료는 모든 치료자가 다 그렇게 모럴 해저드성 청구를 한다고 저희가 단정 지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사람마다 느끼는 이제 통증 강도라던가 비슷한 규모의 사고라도 네. 뭐 혹은 이제 비슷한 규모의 어떠한 그 진단이라도 여기에서는 사실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도수 치료는 모럴 해저드성 청구를 찾아내기 굉장히 어려워요. 대신에 이제 뭐 예를 들면은 어떤 병원에서는 뭐 그 도수 치료 했었을 때 병원비가 뭐 10만 원이다. 근데 다른 병원에서는 30만 원이다 하면은 도대체 여기에서 20만 원의 갭은 도대체 무엇이냐? 이것은 병원마다 뭐 과잉 진료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뭐 논리로 이제 갈 수 있는 그런 여지도 물론 있기는 하지만 그것 또한 병원에서 자체적으로 결정을 하는 것이고 그 또한 이제 근거가 있기 때문에 산정되는 가격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 도수 치료는 만지기 굉장히 힘들어 보입니다. 다만 아까 잠깐 말씀 주셨지만 그렇게 백내장 치료를 하면서 시력 교정까지 하는 것은 이것은 사실 필수적인 의료 목적이라고 보실 수는 없으십니다. 이거는 누가 봐도 이거는 모럴 해저드죠. 이거는 과잉 진료를 넘어서서 청구할 수 없는 거를 그냥 청구하는 거예요. 네. 이런 부분들은 고쳐져야 되고 끼워팔기라고 봐야 될 것 네, 같네요. 끼워팔기라고 보셔야죠. 이런 부분은 분명 잡혀야 되고 이게 지금 규모가 어느 정도가 되냐면요. 이 백내장 이쪽에서 나오는 게 네네. 제가 알기로는 2020년 기준으로 백내장 관련해서 이런 실손보험 청구 금액이 한 6천억 원 정도가 됐는데 이게 2021년 기준으로 1조를 넘어설 것으로 지금 저희가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실손보험에서 그 발생하고 있는 전체 손실이 3조 원 정도가 되거든요. 이 손실 중에서 약 1조 원 정도가 3분의 1 정도가 말도 안 되는 청구들이 있다는 거죠. 이러한 부분들이 개선이 될 수 있다면은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과도하게 지급되는 보험금 관행이 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는 있습니다. 네. 의사의 소견도 좀 들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백내장 수술을 하고 나서 시력 교정이 필요한 환자도 분명히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백내장이라는 뭐 의사의 소견을 주고 사실 백내장인지 아닌지 애매한 그런 상황에서 주고 사실 목표는 시력 교정이다라고 해서 그 수술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 중에서 뭐 도수 치료 그리고 백내장 수술 가운데서 이 두 가지가 가장 그 모럴 해저드성 보험금 청구가 많은 분야인데 이 두 가지 가운데서 그래도 명확하게 좀 구분해 낼 수 있는 교정형의 백내장 수술에 대해서는 지급 기준을 좀 더 강화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건 역시 보험주의 펀더멘털에는 좀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네. 요인이라고 판단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력 비율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보험주 투자에 있어서 RBC 비율이라는 게 중요한 요소일까요? 네, RBC 비율은 굉장히 중요한 이제 그 지표라고 보시면 되시겠는데요. 네. 이 RBC 비율 같은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가지고 있는 전체 리스크 대비해서 실제로 가용할 수 있는 자본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를 보는 비율입니다. 만약에 어떠한 그 리스크에 이 보험회사가 노출이 되었을 때 현재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자본을 다 활용을 해서 이것을 커버를 할 수 있느냐를 보는 그런 지표인데요. 지금 금융당국에서는 이 RBC 비율을 최소 100% 이상으로 유지할 것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보험회사들은 이게 한 180% 정도 네. 지금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국내 손해보험사 기준으로요. 이 180%는 굉장히 지금 자본이 적정하게 쌓여져 있는 정도로 저희는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이 RBC 비율이 조금 하락했다라는 아마 기사를 좀 보셨을 겁니다. 그 이유는 이 RBC 비율이 결국에는 금리에 연동이 되기 때문인데 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RBC 비율의 그 분자로 보는 그 수치가 자본이고 보험회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재무제표상에서 자산은 시가로 평가를 하되 부채는 원가로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금리에 대한 모든 노출도가 자본에 직접적으로 바로 반영이 되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은 자산 쪽에서 채권 가격이 하락하게 됨에 따라서 부채는 조정하지 않고 자본에서 이 부분을 싹 다 반영을 하고 자본이 줄어드는 구조여서 금리가 하락하면서 RBC 비율이 훼손이 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이 부분이 한 가지 일부 보험사들에게는 리스크 요인이 될 수는 있겠지만
현재 대부분의 상장 보험사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손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더 그런데요. 대부분이 이 채권들을 매도 가능 채권이 아니라 만기 보유 채권으로 가지고 있어서 자산에서 채권 가격 변동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지금 장치를 해둔 상황입니다. 네. 아, 네, 정말 조금 내용이 어려우셔갖고 네. 갈등 이해는 표정이 되는데. 굳어가시는 게 보였습니다. 네. 이해는 되는데 이걸 설명하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네. 보험사의 그 자본에 해당하는 채권의 가격이 금리에 따라서 등락하면서 네네. 금리 인상 시기에는 이 RBC 비율 자체가 하락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말씀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짧게 요약하면은 예. 금리와 RBC 비율은 반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네, 네, 네. 네. 근데 RBC 비율이 낮아지면 보험사가 어떤 리스크에 노출이 됐을 때 커버할 수 있는 자본이 적다는 그런 적신호가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보험 업종의 그 리스크를 평가하는 이 지표가 금리가 인상될 때는 하락하는. 네, 왜 웃으세요? 이해 못할 수도 있죠.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고도 약간 그 시청자분들께서도 이해를 제가 할 수 있게 설명을 잘 해드렸는지. 잘하셨어요. 이게 그림을 조금 그려드리면서 설명을 네. 드려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우리 네. 가지고 와주신 그 자료를 한번 리스트를 볼게요. 그러면 네네.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RBC 지급 여력 비율이라는 게 보험사의 리스크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그런데 이게 180% 정도면 안정적인 거고 맞습니다. 금융당국은 100% 이상이면 된다라고 보고 있다는 건데 조금 이 비율이 낮은 회사가 있는지도 한번 좀 찾아볼까요? 네, 지금 네, 제가. 자료 주셨죠? 네, 지금 제가 커버하고 있는 손해보험사들 예. 중에서 이 RBC 비율이 그 규제 범위인 100%에 뭐 미달을 하거나 근접한 보험사들은 지금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전혀 없고, 네. 그럼 이제 일부 그 비상장사들 같은 경우에는 위험에 노출이 될 개연성이 있는데, 뭐 사실 저희 뭐 투자하시는 분들께서는 아마 그 범위까지는 보시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주로 이제 뭐 상장되어 있는 손해보험사들은 뭐 삼성화재, DB손해보험, 뭐 현대해상, 뭐 메리츠화재, 네. 하나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흥국손해보험, 흥국화재까지 보시면 되실 것 같은데 현재 저는 롯데손해보험하고 흥국화재는 커버하고 있지 않아서 이쪽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의견을 제시해 드리기는 어렵지만 앞서 말씀드린 그 상위 5개 보험사들은 크게 무리는 없다 정도로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채팅창에서 CIP, CPI 님께서 너무 심화된 방송 아닌가요? 중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주식 심화론이 너무 심화된 네. 거 아닌가요? 라고 하셨는데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보험주 하면은 금리 인상 수혜주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맞습니다. 예, 이런 보험사의 리스크를 대변하는 지급 여력 비율이 금리가 인상됐을 때 하락하는 환경에 놓여 있다라는 거 우리가 좀 체크를 할 필요가 네.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뭐 전체적으로 절대적인 기준에서 지급 여력 비율은 우리 상장사들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을 해 주셨습니다. 최근 뭐 이슈가 되고 있어서 이 내용도 공부 차원에서 알아보고 짚어봤고요. 그렇습니다. 저 지금 말씀드렸듯이 보험주 같은 경우는 금리 인상 수혜주지만 사실 그 쫓아오는 뭐랄까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보험금도 병원에서 나오는 병원비를 청구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그쵸. 병원비도 물가가 올라가면 갈수록 뭐 그런 자재 같은 것들도 가격이 오를 거고 그래서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한편으로 그래서 생각하면 인플레이션 피해주 같기도 하고 그렇지만 물가를 올리는 만큼 보험료를 잘 올려만 준다면 또 인플레이션 수혜주이기도 하고 맞습니다. 예, 이런 다양한 생각이 듭니다. 올해 보험 섹터의 전망 종합적으로 한번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뭐 이런 요인들뿐만 아니라 비혼 가구가 증가하고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최근 2030 세대는 보험을 많이 안 들고 있다. 이런 내용들도 요즘 이슈가 되고 있고요. 또 인구가 감소하면 아까 3,800만 정도 보험, 실손보험에 가입했다고 했는데 인구가 감소하면은 그 절대적인 수치 자체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이 앞서서 우리 연구원님 오셨을 때 카카오 손해보험 얘기도 해주셨는데 빅테크도 추격하고 있잖아요. 보험업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말씀하신 거를 저도 듣다 보니까 네. 보험주에 대해서 갑자기 막, 많은 생각이 막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보험주를 저는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데 심플한 결론을 기대하겠습니다. 근데 굉장히 이제 그 탑다운에서 이제 구조적인 문제들을 많이 짚어주신 것 같아요.
사실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내 보험업 같은 경우에는 구조적으로 성장은 굉장히 어려운 산업입니다. 왜냐하면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MZ세대들 보험 가입 안 하죠. 저도 사실 제가 네. 먼저 보험을 찾아서 가입을 하지를 않습니다. 친구가 권해도 요즘은 딱 잘라서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2030 세대들은. 네, 요즘은 그런 경우도 많죠. 예. 근데 뭐 그나마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그냥 저의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이제 뭐 당연히 뭐 실비보험은 있고 그리고 저도 자동차 있습니다. 보험, 네, 자동차 좋습니다. 보험 있습니다. 네, 자동차 보험 있고 그리고 작년에 제가 민식이법이 생기면서 네. 재작년이었나요? 그때 이제 그 운전자 보험을 처음으로 가입을 했어요. 아, 제가 직접 어떠한 이제 보험 수요를 느껴서 보험을 가입한 첫 사례가 사실 이제 이 운전자 보험이었었는데 사실 약간 좀 다르게 생각을 하면은 내가 그렇게 리스크에 노출이 될 것 같으면은 그 전에 그 돈으로 차라리 뭐 다른 재테크를 해서 거기에 대한 이제 위험을 해치를 해야지. 혹은 그냥 그만큼 오히려 비용을 더 써서 그냥 리스크를 안 만들면 되는 거 아니야? 여러 가지 이제 그 선택지가 있는데 사실 그 보험이라는 비어클 자체가 2030 세대들이 특히 이해하기 굉장히 어려운 구조로 짜여져 있는 것도 맞고 네. 그리고 매달 이제 보험료가 납입이 된다는 것에 대한 부담도 크고 그렇다고 해서 일시 납을 하기에도 너무 이게 부담이 있으니까 가면 갈수록 이제 이 매력도가 계속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나마 제가 알기로는 2030 세대들의 수요가 가장 낮은 보험 상품이 여행자 보험입니다. 사실 여행자 보험 너무 네. 쉽잖아요. 저는 여행 갈 그거 때. 가입하고 여행 가는데. 그쵸. 예. 막 이제 여행 가기 전날 밤에 네. 이제 막 핸드폰으로 막 찾아서 쉽게 할 수 가입하고 있어요. 네, 예. 딱 간단하잖아요. 일주일 동안 뭐 여행을 갔는데 그동안에 가방이 파손이 되거나 핸드폰을 잃어버리거나 등등 사고가 발생했었을 때 거기에 대한 보장을 실비로 받는 게 너무나도 간단한 그런 절차이기 때문에 금액도 생각보다 비싸진 않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너무 이게 매력적이죠. 근데 그 이외에 사실 뭐 이제 건강보험들은 특히 좀 이제 매력도가 낮아지고 있고 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저출산, 고령화, 뭐 저성장 이런 구조적인 그 변화를 저희가 경험해 가면서 우리나라에서는 그 아무래도 경상적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그런 수요는 많지 않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그 신계약을 가입을 하고 있어요. 새로운 계약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네. 예를 들면은 지금 삼성화재 같은 경우에는 작년 기준으로 제 기억으로는 월 평균으로 거의 한 100에서 110억 정도의 신계약을 일으켰습니다. 1년이면은 1,200억 원의 신계약이 생긴 거죠. 뭐 DB손해보험, 현대해상도 거의 한 100억 원 정도씩은 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요. 메리츠화재도 유사합니다. 이 계약들은 다 어디서 발생을 하느냐를 놓고 본다면은 이거는 이제 순수 그 신계약보다는 아무래도 기존에 가입하셨던 분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인들의 권유로 인해서 좀 이제 환승을 하는 기존에 있었던 것을 해지하고 새로운 것을 다시 가입하는 그런 수요가 일부 반영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험 시장은 사실 거의 뭐 핸드폰, 그 휴대폰 통신사 시장하고 거의 유사하다고 보셔도 무방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사실 뭐 성장이 구조적으로 나오지는 않지만 그 안에서 MS 경쟁을 하고 이런 식의 지금 산업이라고 보시면 되시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결국에는 그 밑으로 내려갈수록 어떤 회사가 더 보험금을 더 잘 관리해서 지급을 하느냐, 그리고 운용을 잘하느냐, 비용을 잘 세이브를 하느냐, 이러한 부분들을 더 이제 살펴보셔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약간 이제 옆에 타이틀로 또 이제 금리 상승 해지 수단으로 이제 최적의 선택지라고 제가 생명보험 업종에 대해서 코멘트 했었던 부분을 지금 좀 띄워주셨는데, 네. 사실 생명보험 업종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들에도 일부 해당이 되기는 합니다만, 손해보험만큼이나 이제 그 영향이 크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생명보험 업종 같은 경우에는 네. 이 금리에 대한 민감도가 훨씬 크고 앞서 말씀드렸던 금리가 상승할 때에 자본을 훼손하는 그런 영향이 생각보다 물론 있기는 하지만 그거보다도 금리가 상승했었을 때 유리한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하게 작용을 한다 정도로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생명보험사들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판매했었던 보험 상품들 중에 평생 죽을 때까지 뭐 8%의 금리로 고정금리로 우리가 보험금을 지급해드리겠습니다 하면서 판매했었던 상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전체 보험 부채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뭐 많은 회사들은 한 20%까지도 돼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 보험들은 결국에 그러면은 이 보험사가 지급해야 되는 보험금은 8%의 불이익률이 있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보험사가 벌 수 있는 거는 그것보다 투자 영업 이익률이 잘 나와서 더 운용을 잘해서 여기에서 2차 이익을 발생을 시켜야 되는데, 잘 아시겠지만 지금 국내 보험사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자산이 채권에 아무래도 밀집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채권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겠지만 금리가 그동안 계속 빠지면서 금리 하락에 따라서 그 채권들의 신규 투자 이원이 하락해서 사실상 지금 보험사들의 그 투자 이원이 한 3%대밖에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우리가 고객들한테 지급해야 되는 보험금은 8%의 금리이지만 실제로 벌어들이는 거는 3%여서 요만큼의 역마진이 발생하고 있는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다면 이것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금리가 상승을 하면서 이 고정금리와 이 지금 운용하고 있는 이 변동금리의 격차가 줄어드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네. 지금이 딱 그 구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사실 이제 주가를 놓고 보시면은 뭐 생명보험사들 특히 이제 상장한 이후로 단 한 번도 금리가 오른다고 했었을 때 주가가 같이 오른 적이 작년 이전까지는 없으실 거예요. 주가가 계속 빠지기만 했어요. 그게 왜냐면은 계속 금리가 상장한 이후로 계속 하락을 하면서 말씀드렸던 이 2차 역마진이 계속 벌어지기만 하니까 이러한 부분이 펀더멘털에 반영이 되고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작년을 기점으로 이제 기준금리가 계속 상승을 하기 시작했고, 여기에 맞춰서 장기금리가 올라오면서 좀 이제 한화생명 그리고 삼성생명, 특히 이제 동양생명 등의 이제 주가가 좀 세게 반등을 했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그 아까 고정금리 8%를 주는 보험 상품이 몇 년도쯤에 나온 건가요? 이거는 주로 한 2003년 이전? 뭐 길게 판 곳에 한 2005년도 정도까지 팔았는데요. 네. 거의 뭐 2000년대 초반까지 팔았던 상품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근데 그때 당시에는 시장 금리가 많이 높았죠. 네. 이게 지금까지도 다 8%로 남아있지는 않고요. 물론 이제 뭐 남아있기는 하겠죠. 근데 전체 보험 부채로 놓고 봤었을 때 현재 부담 이율은 한 4.5%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 이후로 판매한 상품들은 또 이제 변동금리로 판매를 했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80%가 좀 희석을 시켜서 이제는 한 4.5% 정도의 불이익률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게 생명보험인 네. 건가요? 이거는 손해보험사들은 없어요. 예. 이런 게 지금 손해보험사들은 없고 생명보험사에만 해당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금리가 올라갈 때는 뭐 금융업종 내에서 무조건 생명보험사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게 이제 아무래도 이런 그 비하인드가 있어서 그런 거고, 그리고 그 중에서도 그러면 어떤 보험사가 제일 좋냐, 금리에 가장 민감한 보험사는 어디냐 하면은 한화생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한화생명이 이런 상품들을 옛날에 가장 많이 팔았었거든요. 예. 그렇군요. 손해보험은 올해보다 내년을 더 주목해야 된다는 건 어떤 이유에서인가요? 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작년 대비해서 더 구조적으로 좋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작년에 워낙에 좋았어요. 작년에 좋았었던 이유는 아무래도 거리두기를 계속 강화를 하고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계속 장기화가 되면서 네. 전반적으로 이제 그 사고 발생 확률이 굉장히 낮아졌죠. 그리고 아마 특히 주변에서 원래는 이제 뭐 봄이나 가을철에 뭐 알러지성으로 좀 이제 병원 다니시는 분들이 좀 많으셨었을 텐데 최근에 그런 분들 많이 줄으셨을 겁니다. 아무래도 마스크의 순기능 효과가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여기에 특히 이제 거리두기 강화를 지난 7월부터 굉장히 이제 좀 세게 했었죠. 거리두기 강화를 4단계를 처음으로 이제 도입을 해서 거의 연말까지 그거를 거의 유지를 했었던 것 같은데, 뭐 11월까지 네, 유지를 했었죠. 그리고 잠시 위드 코로나를 시행을 하기는 했지만 전반적으로 놓고 봤었을 때 이러한 부분들이 그 장기 위험 손해율이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고,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에도 기존의 보험료를 인상했었던 부분이 온기로 모두 다 반영이 되면서 자동차 보험의 수익성도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보험사들의 사업비율도 개선이 되었는데, 설계사들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율이 기존에 이제 한 1,500에서 1,800%로 지급이 되었는데 1,200%로 줄어들면서 전반적으로 수익 구조가 다 좀 개선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는데, 올해는 아무래도 위드 코로나를 다시 이제 시행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에도
정비수가 인상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여기에 대해서 지급하는 자동차 공임비가 한 4.5% 정도 인상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까지 감안을 하면은 전반적으로 손해율은 올라간다고 보셔야 되시겠고, 그리고 작년부터 이연된 사업비가 일부 올해 지금 인식이 될 것으로 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보험 영업단에서는 크게 기대할 부분이 없어서 올해는 사실 업황만 놓고 봤었을 때는 네. 크게 기대할 부분은 없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는 있어요. 다만 이제 몇 가지 변수는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메리츠화재가 최근에 자사주 매입을 하면서 좀 이제 그 주가가 빠르게 상승을 했고, 아무래도 메리츠화재 주가가 올라가면서 그 다른 이제 2위권 손보사들, 특히 이제 밸류에이션 격차가 벌어지는 것을 보면서 이거 너무 좀 이제 벌어지는 거 아니냐, 뭐 DB손해보험이나 현대해상, 물론 뭐 이제 올해 업황이 좋지 않다는 거는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이 밸류에이션 갭을 그래도 좀 줄여 나갈 수 있는 룸이 있지 않을까 하면서 약간 좀 동반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 이제 제가 생각했었던 것보다는 조금 더 긍정적으로 시장에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 조금 더 기대를 하는 이유는 2023년에는 자동차 보험의 표준 약관이 이제 변경이 됩니다. 혹시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요, 없고요. 아까 네. 또 자동차 보험료 인상분이 지난해 온기 반영됐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최근에는 다시 또 금융당국에서 보험료, 자동차 보험료 인하 가능성도 논의를 한다고 해서 네. 그럼 역시 올해 업황은 좀 부진할 수밖에 없겠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내년에 그 이 자동차 보험의 약관이 손질된다는 게 어떻게 업황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지 네. 궁금하네요. 이 부분은요. 네. 지금의 이제 표준 약관에서 굉장히 크게 많이 바뀝니다. 이거는 오. 뭐 제가 보험 방송은 아니고요. 뭐 아마 시청자분들도 들으시면은 좀 이거는 그 실제로 나중에 이제 생활에서 사용하시기 되게 좋은 그런 이제 내용이실 겁니다. 그럼요, 매년 네. 갱신하는데. 네. 예. 지금의 그 보험 약관 같은 경우에는요. 그 자동차 사고가 발생했었을 때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그 앵커님을 차를 가서 박았어요. 네. 근데 제가 과실 비율이 90%고 우리 앵커님께서 과실 비율이 10%세요. 그러면은 저는 이제 앵커님의 자동차 수리비에 대해서는 90%에 이제 해당되는 분을 보험사를 통해서 지급을 하고, 앵커님께서는 10%만 책임을 져주시면 되잖아요. 근데 서로의 각자 치료비, 대인 치료비에 대해서는 서로 무조건 100%를 지급을 해야 됩니다. 네. 이게 지금의 표준 약관이에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실제로 이제 훨씬 더 과실 비율이 큰데, 근데 예를 들어서 더 많이 네. 타격이 있으면 더 많이 제가 타격도 제가 더 있고, 많이 내야 되는군요. 네, 혹은 이게 뭐 100%로 지급을 해주시니까 저는 아프지 않아도 많이 치료를 받는데 부담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네. 제 그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이런 식으로 발생되는 과잉 진료나 치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이러한 부분이 이제 그 바뀌는데요. 어떻게 바뀌냐면은 이 대인 치료비에 대해서도 과실 비율을 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사고가 나서 제가 100만 원의 그 보험금을 청구를 하게 돼요. 대인 치료비를. 그러면은 우리 앵커님께서는 기존에는 100만 원을 다 이제 보험사를 통해서 주셔야겠지만 이제는 10만 원만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저의 90만 원에 대한 치료비는 자기 신체 사고라는 특약이 있어요. 이거는 자동차로 치면은 자차 같은 거예요. 제 자동차가 망가졌었을 때 제 보험으로 처리하는 거. 그 동일하게 제가 자동차 사고가 났었을 때 제 신체에 대한 그 치료비를 제 보험으로 처리하는, 그걸로 치료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는 제가 과실 비율이 훨씬 더 높은 상황에서 경미 사고가 발생했었을 때 괜히 가서 이제 그 과잉 진료를 받고 보험금을 이제 많이 청구하는, 과도한 합의금을 청구할 수 있었던 그런 관행들이 모두 다 사라질 수 있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은 이제는 제 보험료에 크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개선이 되면은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그동안에 누수되었었던 보험금이 굉장히 많이 근절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내년부터 굉장히 긍정적인 요인이 될 거고요. 아마 보험료 인하는 거기에 맞춰서 내년쯤으로 저는 좀 예상해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올해는 보험료 인하는 저는 현재로서는 예상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CIP, CPI님께서도 제일 억울한 부분이 대인 부분이지라고 하셨는데요. 내년에 그래서 자동차 보험료 약관에 변경이 있을 거라고 합니다. 대인 부분에 대한 변경에 따라서 과도한 보험금 청구가 완화될 것이라는 전망 따라서 내년 바로 손해보험사의 업황이 또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부분 확인해 봤습니다. 첫 번째 주제였고요. 이어서 두 번째 주제 보시죠.
2022년 보험주 탑픽은 보험주 주가를 제가 쭉 한번 보고 왔는데요. 아까 언급해주신 메리츠 화재 DB 손해보험이 가장 많이 1월에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이들이 네. 20%에서 50% 올랐고 나머지 보험주들은 10% 내외의 상승률을 1월에 보였습니다. 올해 보험주 탑픽은 어떤 종목일까요? 보험 업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산업을 전반적으로 보시고 이게 사실 뭐 개별 기업의 이슈라기보다는 네. 그냥 그 업종이 다 같이 가는 그런 흐름으로 보셔야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떤 종목이 뭐 소외가 되고 어떤 종목만 오르고 그런 모습을 보이기 굉장히 이제 힘든 업종이라고 먼저 접근을 하시면 되시겠고요. 근데 메리츠 화재를 저는 지금 탑픽으로 조금 말씀을 드리고는 있기는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실 결국에는 이제 둘 중에 하나입니다. 보험 업황이 좋으냐 안 좋으냐 둘 중에 하나를 가지고 이제 보험 업종을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 네. 사실 업황은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크게 좋을 거는 없습니다. 올해는. 다만 이럴 때 저희가 보험 업종을 비워놓기도 좀 아쉽잖아요. 왜냐하면 금리도 올라간다 그러고 사실 2023년에 이렇게 뭐 자동차 보험의 표준 약관이 변경이 되기 때문에 좀 올해 쌀 때 좀 미리 좀 잡아두자. 혹은 IFRS 17이 도입이 되면은 보험사들의 이익 레벨이 현재 대비해서 뭐 2배까지 증액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기정사실화가 되면서 보험업종에 대한 관심도가 계속 높아지고 있는데 이럴 때 그러면은 보험업종 중에서 가장 좀 방어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종목이 무엇이냐를 기준으로 저는 탑픽을 선정을 했습니다. 거기에 부합하는 회사가 메리츠 화재이고요. 메리츠 화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주가 상승이 뭐 기본적으로 펀더멘털 이슈라기보다는 최근에 네. 자사주 매입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하고 있는 점이 조금 더 이제 주가에 많이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메리츠 그룹은 요즘 진짜 주주 친화 행보를 계속 이어가는 것 같아요. 네. 메리츠 증권도 주가 흐름 좋거든요. 맞습니다. 네. 특히 메리츠 금융지주도 빼놓을 예. 수 없죠. 메리츠 금융지주도 정말 지금 메리츠 삼형제들 중에서는 아마 가장 세게 올랐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그 주주 환원을 공격적으로 하는 기업이 국내에서는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사실 저는 지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현재 매입 중인 그 자사주 매입 신탁이 저는 올 1분기 중에는 좀 마무리되지 않을까 보고 있고 거기에 연달아서 추가 자사주 매입이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어서 지금 수급상으로는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보험주 가운데서 최선호주를 고르는 기준은 일단 안정성에 뒀다고 하셨고요. 네. 예, 그런 안정성 기준에 있어서 메리츠 화재가 부합하는 면과 함께 수급적으로 유리하다는 점에서 맞습니다. 이 종목을 보자는 의견 주셨습니다. 정말 가파르게 보험주 가운데서는 정말 가파르게 1월에 올랐습니다. 50%까지 시세를 냈다가 좀 내려왔는데요. 추가적인 상승 여력 가능성도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아까 중간에 말씀해 주신 IFRS 회계기준 말씀이시죠? 네, 네, 예, 맞습니다. 그걸로 이익 자체가 달라지는 측면이 있다고요? 네. 이게 사실 IFRS 17은 크게 두 가지 측면으로 보시면 되시겠는데 네. 첫 번째로는 보험 부채의 시가평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익 그 측정의 변경 이렇게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되시겠는데 네. 이 두 번째 요인으로 인해서 손해보험사들의 그 증익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올해요? 2023년부터요. 아, 그 역시 내년이군요. 네. 손해보험사는 내년에 업황뿐만 아니라 이런 회계 기준 변화에 따라서 나타내주는 재무적인 수치 자체가 또 크게 네네.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보험주 탑픽은 뭐가 있을까요? 네, 지금 두 번째 탑픽으로는 삼성생명 제시를 하고 있고요. 뭐 생명보험 업종 내에서는 삼성생명 지금 빼놓을 수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대적으로 놓고 봤었을 때 지금 뭐 삼성생명뿐만 아니라 뭐 하나생명하고 동양생명도 아마 대부분 같이 보시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동양생명은 너무 안 가죠? 굉장히 아니에요? 많이 올랐죠.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네, 동양생명이 안 갔을 때만 봤네요. 네, 제가. 예. 작년에 아마 거의 주가가 한 2배 내지는 작년에 3배까지도 예. 올랐었거든요. 근데 네네. 이게 사실 동양생명 같은 경우에는 금리에도 상당히 민감한데 네. 배당 수익률도 거의 한 8~9%가 예상이 맞아요. 되었었어요. 근데 안 가서 제가 굉장히 의아하면서 이 종목 안 간다. 그때 그렇게 네. 봤었거든요. 그때가 아마 한 8월쯤이었을 텐데 그때부터 이제 맞아요. 주가가 네. 그때 우리나라 금리 인상 할 때 제가 그걸 봤었어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쭉 올라줬고 네, 근데 이제 거기서 유일하게 소외된 종목이 예. 삼성생명이었습니다. 네, 삼성생명이 소외될 이유는 사실 없어요.
근데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좀 특수한 상황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 작년에 이제 삼성생명이 그 삼성전자로부터 특별 배당을 8천억을 받았어요. 그 프리캐시플로우를 다 이제 배당으로 썼잖아요. 삼성전자가. 네. 그 중에서 이제 삼성생명이 이제 가지고 있는 지분율에 맞춰서 8천억을 받았는데, 이 8천억을 받았으면 그만큼 증익이 8천억이 나오고, 뭐 정말 그냥 그 경상적인 상황에서 2020년 대비해서 2021년에는 8천억의 증익이 나오고, 그게 이제 배당 성향이 동일하다는 가정하에서 DPS가 상승하고 배당 수익률이 올라가야 되는데, 문제는 그렇게 되질 않았습니다. 이익이 망가졌습니다. 네. 오히려 2020년하고 굉장히 유사한 수준까지 이제 이익이 줄어들었는데, 이유는 뭐죠? 이거는 이제 그 삼성생명이 이제 원래는 그 이익을 내기 위해서 보통 부동산이라던가 채권 등의 그 처분 이익을 발생을 시키는데, 이러한 것들이 모두 2022년으로 이연이 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이 없어서 작년 이익은 2020년 대비해서 플랫한 모습이 나타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투자자들의 이제 실망감이 좀 주가에 반영이 되었었던 것 같습니다. 너네 삼성전자 배당 받았는데 왜 우리 배당은 이렇게 조금 더 약간 이렇게 된 거죠, 결국에는. 네. 결과론적으로는. 예.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좀 이제 그 반영이 됐었는데, 올해는 좀 달라질 수 있는 게, 올해는 그렇게 이제 이연됐었던 이익들이 모두 다 이제 그 반영이 될 것이고, 이익의 정상화 과정에서 당연히 배당 성향이 작년과 유사한 수준 혹은 거기서 조금만 더 상승을 한다라고 가정을 해도 올해 배당 수익률은 작년 대비해서 올라갈 것이고, 여기에 맞춰서 지금 금리까지 올라가는 구간에서 굳이 삼성생명을 나쁘게 볼 이유는 없다. 특히 한화생명과 동양생명 측에서는 상대적으로 지금 삼성생명 대비해서는 밸류에이션이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다면은, 그렇다면 삼성생명을 조금 더 관심 있게 보자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아마 지금 삼성생명 그 주주분들도 아마 조금 계실 것 같아요. 네. 뭐 특히 이제 길게 투자하셨던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맞아요. 아니 그렇게 좋은 회사가 왜 그동안엔 그런 주가가 재미없었냐 하실 수도 있는데, 그동안에 주가가 하락했었던 이유를 혹은 이제 배경을 좀 설명드리자면은,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지금 삼성생명은 특히 상장한 이후로 단 한 번도 금리가 구조적으로 상승하는 구간에 접어든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맞춰서 IFRS 17 관련해서 불안감도 굉장히 컸고요. 그때 당시에는 17이 도입이 되면은 생명보험사들이 자본 잠식이 일어나고 우리나라 생명보험업은 망가진다라는 게 컨센이었어요. 그게 2018년, 2019년까지 이제 형성됐었던 그런 아이디어였었고, 근데 2020년, 2021년 들어서 IFRS 17이 도입이 되어도 생명보험사들의 자본 적정성은 굉장히 안정적으로 유지가 될 수 있고, 이제는 금리 상승 이제 사이클까지 접어들었으니까 조금 여기에서 그 바텀 피싱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노려보자라고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는 삼성생명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다른 생명보험사들하고 조금 더 차별화될 수 있는 포인트는 결국에 배당일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상장 생명보험사들 중에서 배당 성향이 가장 높죠. 한 50% 가까이 지금 되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은 저는 이제 중장기적으로 놓고 봤었을 때 앞으로 계속 금리가 좀 올라갈 수 있는 구간에 진입을 한다고 했었을 때 삼성생명이 다른 생명보험 업종 혹은 다른 금융업종 대비해서 아웃퍼폼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재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삼성생명은 지난해 8월 같은 경우는 금리 인상이 있었고, 그 전에 8월은 이제 코로나에서 좀 탈피하는 국면이었잖아요. 지금 1년 반 이상 전에, 그러니까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당시 8월 당시 주가 현재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선에 대해서 최근 지지력을 좀 보여주고 있어서요. 바텀 피싱 관점에서 현재 진입할 수 있을 만한 주가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삼성생명, 메리츠화재 이렇게 각각 생명보험주, 손해보험주 한 종목씩 꼽아주셨는데, 이들 종목이 내년 들어서 실적이나 업황이 개선될 수 있을 만한 분명한 요인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라는 판단을 해주셨고요. 올해는 또 금리 인상에 민감한 시기입니다. 그리고 경기에 대해서도 굉장히 불확실성이 있고 민감한 시기에 과연 지금 1월 저희가 다시 봤던 이 보험주들이 올 한 해 어떤 흐름을 보일지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오늘 분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주식심화론 올해 보험업종에 대한 전망 함께 해봤습니다. 여러 가지 법적으로 또 재정하고 재정비하는 그러한 내용들도 있고요. 금리에 따른 영향력이 어떻게 보험주의 재무제표에
미칠지도 함께 살펴봤습니다. 신한금융투자 이미연 연구원과 보험주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 드릴 수 있는 내용들 전해드렸고요.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남은 오후장, 금요일장도 잘 보내세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